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 수출이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집계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은 333억 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늘어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고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9.7%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 9천 명 늘어난 308만 7천 명입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가 300만 명을 웃돈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만 4,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취업자 수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수 비중도 1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공사비용 증가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22일 부동산알 12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508만 원, 평균 매매 가격은 4,02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는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른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 평균 매매가는 3,253만 원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각 단계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2기 시도시 4곳, 2025년에 2곳이 준공되고 2027년엔 2곳이 마무리됩니다. 사업비 61조 원이 투입되는 왕숙, 왕숙이, 창릉, 대장, 장상 등 3기 신도시 6곳은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촉진을 골자로 하는 일십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건데요. 앞으로는요, 이 준공 이후 30년이 이미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재건축 시장에도 훈풍이 불 거란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한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박원갑 위원님, 네. 핵심이 이제 일십 대책이라고 불립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요. 네. 이 내용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 시장 영향부터 갈까요? 내용부터 한번 보죠. 이번 대책은 이제 두 개 축입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도심에 공급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죠. 네.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예. 숨통을 트겠다. 그 계획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건설회사들이 위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이번에 뭐 6월까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이제 뭐 지방에 불 꺼진 아파트를 사면은 뭐 양도세 혜택을 뭐 준다든지 예. 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도 역시 사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뭐 세상 뭐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종부세라든지 네. 양도세, 그 일반 뭐 이런 거래세 이런 게 낮아질 텐데 이는 그게 아니라 네.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핀셋 규제 완화.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네. 아마 좀 더 그 영향도 좀 제대로 짚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게 두 축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이제 비주택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즉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 빌라를 사도 이게 다주택자로 그렇죠, 이제 인정을 안 해서 세금을 이제 뭐 중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한 축이 더 있다면 이제 신도시 재정비도 이제 좀 이따 신도시도 얘기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공급 확충이에요. 네. 그것도 결국은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이제 주로 5대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이제 발표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임기 내에 결국은 입주를 하도록 좀 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 네. 이게 좀 더 구체화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을 일단 하면 네. 꽤 뭐 2030년까지는 뭐 그렇죠. 2027년에 착공을 하면 보통 3년 걸리니까 예. 충분히 뭐 30년까지 아마 입주를 할 건데 예. 아마 모든 단지는 아닐 것 같고요. 주로 시범 단지를 이번에 지정하잖아요. 네. 그곳에서 아마 그런 성과를 내는 곳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정부는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함께 하시면요. 일기 신도시의 이 재건축 여기에 또 뭐 장단점, 실행 가능성 이런 것도 함께 분석을 해 볼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인만 소장님. 네. 이제 앞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확대한다. 그 핵심이 앞서 뭐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하지 않고 시작한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안전 진단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이거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네.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네. 이번 일십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재건축 단계가 제일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추진위 만들고 예. 조합 설립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멸실, 착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안전진단이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예. 안전진단 문턱에 막혀버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학교로 따지면 약간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개념인데요. 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교 입학을 못하는 거죠.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표에 나오고 1번이 안전 진단이에요. 1번입니다. 근데 1번에서 많이 막히다 보니 예. 이번 일십 대책에서는 좋아. 시험 치지 않고 안전진단 시험 치지 않고 입학부터 시켜줄게. 예. 단 3학년 정도 될 때까지 시험은 쳐.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예. 받아야 되고요. 또 헷갈리는 게 예. 우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있죠. 네네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예.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거기는 면제. 거기는 면제고 예. 거기가 해당되지 않는 단지들은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고 예.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나요? 그러니까 즉 안전 진단이 첫 번째 관문인데 네. 이거 없이 이제 무조건 사업 시작해도 돼라고 할 때 우리가 대상되는 뭐 주택수 규모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범위는 넓어요. 30년 지나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앞서서 우리가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30년이 지나야 해야 됩니다. 되잖아요. 예. 30년 지나면 모든 단지들이 입학은 할 수 있다. 예, 예.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정부 지금 우리 대상으로 보면 한 94만 가구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안전진단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단지들은 75만 채 정도 예.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우리가 아파트가 언제 가장 많이 공급이 됐냐면 예.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1기 신도시 그렇겠죠. 포함해서 예, 예. 200만 호 공급 계획이 92년에서 94년도에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시지 보다시피 서울에서는 노원구, 뭐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 구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예.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구역들이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인데 광명시, 예. 그 외에도 인천이고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상은 되는데 예. 그러면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이 좋고 예.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단지 같으면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는데 네.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그렇죠. 그런 내부에 문제가 있는 단지들은 아무리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돼도 사실 속도 그러니까 졸업을 빨리 하기는 좀 어렵다. 졸업을 잘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박원갑 소장님. 이제 안전진단을 그렇죠. 빼준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우선적으로 네.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실존의 문제, 이 사업성이라는 게 있어야 이것도 속도를 내고 뭐 할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두 관건이 가지 측면을 다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객관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더 사업성인 부분. 지금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하면은 네. 종전보다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좀 빨라지네요. 되지 네.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전폭적으로 지금 밀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요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력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려던 아마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관문들이 이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안전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진행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안전진단을 받아? 아니 그때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없애겠다는 그렇죠. 뜻인데 예. 지금 30년 넘으면 이제 안전진단을 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94년 이후에 지은 단지들이 이제 기대를 하겠죠. 네, 이전에요. 네, 근데 네. 그때 지은 단지들이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네. 아마 기본적으로 한 240% 50% 되는 데가 많을 거. 물론 일기 신도시는 낮은 데는 뭐 160%도 있긴 한데 용적률이 생각해 보면 좀 높다. 네. 이거 하고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3.3제곱미터당 뭐 1,000만 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고금리이기 때문에 또 이주 비용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속도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병이 결국은 재건축 부담금 있잖아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죠. 그렇죠. 그 최종 예. 입주자가 네. 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 재건축 부담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게 지금은 일부 이제 깎아주긴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또 일반 또 국민들의 어떤 기대하고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은 아니 뭐 재개발도 안 내는데 우리 왜 내야 되느냐? 그 이전에 한 단지들 안 내는데 우리가 왜 내야 되냐 이런 얘기 할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개발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일정 부분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차이를 좀 메우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고금리라서 아마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돈은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뭐 추진위가 많이 발족이 될 겁니다. 많이 발족이 이제 되는데 이게 최종 관문까지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부담금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조금은 아마 속도 조절을 스스로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겠어요. 네. 이게 집값이 올라가야 그 조합원들도 재건축을 막 하고 싶겠죠. 몇 억씩 내고요. 그것도 되게 또 아킬레스건 그렇죠.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성격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상 시장 논리를 통한 재테크 사업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상. 역사가 있죠. 그렇죠. 그거죠 현재까지는. 이거 돈 되니까 네, 이제 네. 재건축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지가의 우상향 기울기가 가팔라야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네. 내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막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가슴이 설레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저는 내년부터는 아마 금리가 낮아지고 또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시장이 다시 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단지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 이번 일십 대책 실은 이게 집값 뭐 띄우기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실은 부동산 PF 위기가 너무 크니까 건설 경기를 좀 살리고 싶어하는 또 그런 속내도 있었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좀 하면 건설업계도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근데 이번 일십 대책이 건설업에 좀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속내를 좀 품고 있었는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고 패스트트랙이 돼도 건설이 되려면 네. 결국에는 이제 이주하고 착공 단계, 관리 처분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예. 아무리 패스트트랙이 되고 사업성이 나와도 저는 10년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예. 잘 진행돼도 예.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지금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위기죠. 상황인데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줬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러면 건설회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냐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좀 소진이 돼야 되고요. 네. 분양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도 미분양 대책이 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네. 일반 미분양이 아니고요. 중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뭐냐면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됐는데 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분양 소진이 안 된 단지들입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도 많이 했는데도 안 되죠. 안 됐다는 예.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거나 네. 입지가 안 좋았거나 네. 분양가가 높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2년 내 준공에 대해서는 주택수 빼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그 정도 가지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금리도 솔직히 언제 내릴지도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시장 수요자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번 대책에서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 저는 모든 미분양에 대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오피스텔 비주거형 등등. 예. 오피스텔 네. 상가까지 포함한 그런 미분양 대책이 나왔더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네. 매매 시장, 네. 경매 시장, 분양 시장 모두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 정도 대책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대책 내용을 보고 내가 빨리 움직여야겠는데 네. 지금 안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역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원 소장님 이제 이 대책 나오면서 투기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시장이 더 잠잠하단 말이에요. 이번 대책은 예.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확충하고 예. 결국은 자금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 건설회사에게 업계에서는. 숨통을 예, 터주는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 인식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 그 대책은 사실상 2008년, 2009년에도 나왔던 대책하고 좀 유사해요. 네. 그때는 지방의 미분양을 사면은 중공업 미분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도세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예. 이번에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왜 그러느냐? 예. 그때는 미분양이 2009년 3월에 가장 많을 때가 16만 가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5만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심각하지 않는데 결국은 너무 파격적인 대책을 규제 완화는. 내놓으면은 이게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고 과연 지금 그렇게까지 건설회사들이 위험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가 좀 더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더 위험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어떤 연착륙 대책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인식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투기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재개발은 조금은 감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노후도 요건이 종전에 이제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재정비 촉진주고는 50%로 더 낮아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신축 빌라라든지 쪼개기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노후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났는데 앞으로 아마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 내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보다도 이 재개발 지금 예정 구역들 네. 이런 데서 충분히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조금은 뭐 좀 만약에 진짜 심각할 정도면은 조기 대응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시장을 잘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안전진단 얘기 좀 했었는데요. 김인만 소장님,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제 이렇게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밀어놓으면 이게 속도 높인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다 그냥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란 얘기도 좀 나오고요. 완전 면제. 예, 완전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늦춰주는 게 의미 있어?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일기 신도시는 면제잖아요. 예, 여기 이 안전진단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네.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네. 자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합도 만들고요, 건축 심의도 받고 네. 사업 시행 계획까지 왔는데 안전진단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냥 패스인데 네. 안전진단을 완전 폐지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이게 예. 대한민국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냥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 열시를 하고 새롭게 개발한다는 방법 자체가 예. 저는 좀 시대 흐름하고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단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처럼 어떤 예. 구역을 정하고 어떤 조건에 맞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게 맞는데 모든 전국에 대해서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국이 투기판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 네네네. 매매 시장이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내년이든 3년 후가 되든 5년 후가 되든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는 있겠죠, 오겠죠. 상당한 파급력, 재건축, 재개발까지 지금 다 풀어졌기 때문에 예. 전국이 투기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둔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결국엔 또 도정법 또 개정이 아마 분명히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작년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해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네. 지금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뭐 대책 발표되고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엔 법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괜히 하지도 않은 걸 또 우리가 분석하는 결과가 나올 그러니까 수도 이 있기 도시정비법, 일명 도정법인데요. 도정법이죠. 이게 뭐 다음 달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4월 나왔습니다. 총선인데 다음 달에 사실 국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총선 지나고 예. 법 개정 보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되는 거 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굳이 성급하게 지금 우리 시장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용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거 역시도 이제 도시정비법이죠. 도정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국회의 몫으로 가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총선까지는 이제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로 가게 네. 되는 거겠고요. 그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게 그럼요. 되는. 그래서 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반응이 좀 그럼요. 뜨뜻미지근한 이유도 그거 정도가 하나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좀 반응이 있을까요? 자,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또 중요한 축 하나가 바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죠. 일기 신도시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말에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재정비 속도를 내기에 시범 지구도 선정이 돼서 뭐 하겠다는 지원책까지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참 대한민국의 하나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일기 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시 부동산 정책에 보완할 점도 뒤에 함께 하면서 일기 신도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시작해 보겠다. 그리고 2030년에 첫 입주를 하겠다는 일정표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박용환 소장님, 정부가 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하면서 1기 신도시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밀겠다는 이런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한번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요? 사실상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5대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중동 그렇죠. 분당, 일산, 일산, 삼본, 평촌, 평촌, 네. 중동. 중동. 예. 그게 이제 베이비 부머의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집 마련 꿈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돼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이게 91년 9월에 분당 시범단지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아, 네. 91년도. 예, 9월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낡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쨌든 재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네. 뭐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는 통과됐고요. 데서 네.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 잘못하면 이제 일본의 다마나 샌디 신도시처럼 완전히 설렁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아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노후화 네. 30년 초과비 네. 정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평촌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90%네요. 그렇죠. 예. 평촌이 아마 이미 지어진 지 예, 오래돼가지고 30년 초과가 된 비중이요.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거의 다 뭐 그러니까 96년 이럴 때 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면. 평균 70%가 이미 그러니까- 30년 초과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4, 5년 지나면은 거의 100% 가깝다고 보면 그렇겠죠. 돼요. 예, 일부 몇 년 뭐- 차이네요. 일부 예. 뭐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예. 나중에 지금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뭐 100% 가까이가 이제 30년 예.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야 거기에 주민들이 결국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네. 재건축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을 해서 네.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의사에서 예. 결국은 집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뭐 100% 포인트 더 주고 최대 또 높은 데는 500%까지 500%, 예, 주잖아요. 500%. 뭐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아마 돼서 이렇게 뭐 숨 못 쉴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뭐 역세권에 그렇잖아요. 상업지 이런 데가 아마 그렇게 고층으로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뭐 택지지구 혹은 신도시의 어떤 지도를 어떤 뭐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속도를 저는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네. 전체적인 틀을 짠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다 할 테니까 네. 그거는 시기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이제 여건은 거시적인 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좀 안 되잖아요. 네. 뭐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데 그래서 아마 아까 김인만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 이후가 되면은 뭐 조합들이 많이 결성되고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김현 소장님, 이제 1기 신도시 안전진단도 완전 면제가 됐고요. 그러나 좀 넘어야 될 산이 뭐 금리라던가 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라던가 이런 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야 해당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좀 빨리 추진이 됩니다. 네. 그냥 이견이 좀 줄어들어요. 예. 우리 집값 오르는데 그 정도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네.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좀 주춤하게 되면 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들도 추가 분담금도 좀 적게 내야 되고 사업성은 더 잘 나와야 되고 최대한 꼼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는 없는데요. 추진하는 거는 뭐 분명히 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 살만한데 네. 지금 하지 않으면 기본 우리 정비 사업이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여기서 지체하면 그냥 50년 된 사업이 순식간에 50년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진행을 해야만 10년, 2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적률 뭐 100% 이제 올려준다, 100% 네. 포인트 정도 올려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긴 한데요. 자, 시장의 수요자들, 조합원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과거 재건축에 대한 그 관행이 있습니다. 개포, 둔촌, 네. 고덕, 용적률 80%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 적게 네.
내 자기 자본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환상 같은 걸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상계동에서 상계주공 5단지인가요? 네. 추가 분담금 5억 나오니까 이 시공사 교체되고 사업이 그냥 흔들흔들할 그렇죠. 정도로 예. 굉장히 조합원들이 파괴적인데 받아들일 수 없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5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일기 신도시는 과연 얼마가 나올까? 예. 저는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상계동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텐데 주민들이 내 추가 분담금을 4억 5억 내고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그런 문제가 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추진할 겁니다. 아마 추진위도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네. 많은 리모델링 단지들도 결국 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네. 금방 될 것 같고 돈 될 것 같아서 추진하다가 돈 이야기 나오면 추가 분담금 이야기 나오면 이제 여론이 달라지게 되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또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도 그 벽을 또 뛰어넘어야 되고요. 예. 규모가 크잖아요. 분당만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는 9만 호가 넘고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 뭐 9만 원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면 예. 그 주변에 전세 수요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내용을 보면 선도지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시범지구하고 예. 이주단지를 하고 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자, 과거처럼 시범단지 먼저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단지들은 그 당시에 시범단지가 먼저 진행이 됐지만 예. 지금 선도지구를 시범단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한번 밀리게 되면 이게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먼저 진행하고 뒤에 순위가 밀리게 되면 30년, 40년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건축의 성공 사례를 그동안 이제 많이 봐온 거예요. 뭐 개포주공이라든가 둔촌주공이라든가 원래 이 아파트들 한 5층짜리 아니었습니까? 용적률도 100%도 안 됐죠. 80% 정도. 예, 80% 되니까 이런 아파트를 뭐 5층짜리를 뭐 20층 하고 이렇게 지으니까 이건 마진이 많이 남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는 이미 뭐 15층, 18층짜리 아파트의 용적률도 뭐 이미 200%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김인만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걸 여기서 또 머뭇머뭇거리다가 10년, 15년 가면 뭐 일기 신도시 50년이 되는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가 또 돼버립니다. 예, 예. 이걸 어떻게 좀 빠르게 좀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좀 묘화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최종 관문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이 한 160%에서 한 220% 사이예요. 200%대를 많더라고요. 거의 네. 200% 좀 넘는 네.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네. 이게 결국은 속도를 내는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속도를 내는 거는 제 생각에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좀 더 속도를 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당이나 일산이 조금 땅값이 비싸니까 그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정부가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얘기를 네,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가령 기반 시설 이런 게 더 보완이 되면은 결국 자기들이 세금을 냈는데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게 내 개인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지역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긴 한데 이걸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금과 관련된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조합원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 부담금, 이 분담금을 내느냐가 사업 활성화의 이제 키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큰 산들이 있죠.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좀 찍고 턴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향후 좀 속도를 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두 분의 전문가가 해주셨고요. 이번에 대책 중에 또 하나 눈길이 들어오는 게 이제 비아파트 지방의 뭐 미분양이라든가 지금 오피스텔 빌라 지금 이제 여기 사람도 살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면 2년간의 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아니다. 주택으로 아예 취급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 양도세 내다가 이럴 때도 다 중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네네. 중과세 주택 수는 빠지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혹시 또 1세대 1주택 뭐 특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좀 차이가 있나요? 예. 비과세 뭐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으면 12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나오는 대책 내용을 보면 중과수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고요.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혹시라도
비과세 받을 줄 알고 나 예. 아파트 하나 있는데 괜히 또 소형 주택 하나 더 사가지고 예. 중과세는 빠지지만 나중에 아파트 비과세는 살 때 아니다. 비과세는 못 받을 일주택 수도 있기 비과세는 때문에 아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 자, 정부에서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뭐 주차장법도 좀 완화해주고 네.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수 기준도 좀 완화해주고 이렇게 주택수 그 중과세 주택수도 빼준다라고 왔는데 그러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축하시는 분들이 네.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인가, 네.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고 또는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오피스텔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고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예. 특히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요즘 전세도 아직도 힘듭니다. 네. 깡통 전세, 네. 전세 사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단순히 중과세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해서 지금 살까? 이게 아파트 대체제거든요. 예. 아파트 시장도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대체제 시장으로 용감하게 뛰어들 수요자들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러면 수요자들이 받쳐주지 않는데 공급자들이 규제 좀 풀렸으니까 내가 공급 물량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출 PF 대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결국에는 공급하게 되면 미분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다면 결국 이번 대책 내용은 필요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완해 네, 네.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년 말까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작은 빌라를 사게 되면은 뭐 지방 미분양이든가. 네. 근데 미분양하고 약간 약간 이게 좀 저는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먼저 비아파트를 비아파트만 샀다고 얘기하고요. 예. 치면은 나중에 이 양도세 특례가 없거든요. 일가구 1주택.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집이 하나 있다고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그 비아파트를 먼저 파셔야 돼요. 네. 비아파트를 먼저 파셔야 내가 일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 네. 뭐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 불 꺼진 아파트 그러니까 예. 중공업 미분양. 미분양은 그거는 양도세 특례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기존에 집이 하나 있더라도 그 아파트를 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집을 먼저 팔더라도 네. 그거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좀 대책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이번에 네. 그 오피스텔 등등도 그냥 1주택에 준하는 네. 12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그냥 준다. 중공업 미분양처럼 이 정도까지 해주면 안 됐을까요?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번 그래요? 대책을 잘 보시면은 예. 이게 폭발성이 강한 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거든요. 예.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죠. 예. 그리고 지방도 일반 미분양이 아니라 중공업 미분양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간 거고. 예.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빌라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문제를 이게 지금 완전히 구조적 불황 상태에 놓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좀 핀셋으로 뚫어주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의 비아파트 시장이 더 좀 위축이 되고 완전히 꽁꽁 냉각 상태로 간다. 예. 그러면은 또 대책의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일단은 요 정도 해도 일단은 건설사들이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건설사들이 자구 노력을 하겠죠. 네네. 뭐 그래서 이 길을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시장에 좀 흐름을 좀 정부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지막 카드는 하나. 그거는 주겠다.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간은 안 받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존의 이 1주택을 우리가 이제 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12억 이하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되는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 순서를 파는 예, 순서를 순서가 잘 중요하다. 좀 정하시는 중공후 미분양만 네. 유지가 된다. 여러분 이 차이고 우리 박원갑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마지막을 위해서 네. 그 정도까지는 또 안 풀어줬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김인만 소장님 올 상반기 부동산 뭐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또 뭐가 관건이 될까 이런 것들? 결국에는 또 금리가 금리.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전세 시장이야 아파트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예.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예. 마지막 카드는 지금 쥐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추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따리를 풀지 예. 안 풀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풀었다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네. 좋아지면 안 풀 겁니다. 그래서 네, 정책은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고 결국에는 금리 흐름인데요.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정확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작년 2023년이죠. 추석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2023년 1월, 2월, 3월, 4월 정도 가격 네. 급매물 정도라면 내가 살 생각이 있으나 예. 하반기 이후에 반등한 가격은 부담스럽다. 네. 나는 굳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응답은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예. 올해 금리 좀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는 희망 예. 회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2022년, 2023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올해 어떻게 지나가고 내년 되면 4년 차 접어드는데 또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뭐 폭락하거나 폭등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변수가 없다면 네. 결국 집주인들의 호가를 조금 내려줘야만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고 변수라면 이제 금리인데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한 2번, 3번 정도 내려주면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뭐 네. 저는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거 봐. 내 예상대로네 정도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내리고 네. 2025년에도 내린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할 거고요. 반대로 하반기에도 금리가 안 내리고 네. 만약에 하나 금리가 또 0.25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면 아마 또 다시 패닉이 오면서 네. 하락폭이 그때는 커질 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6개월 정도는 일단 네. 지켜보겠다라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는 그냥 줄다리기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담대 금리가 3% 초반까지 네. 떨어진다면 좀 어느 정도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그렇죠. 지금 집값 하락은 바로 미국발 고금리 네. 태풍에서 비롯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금리가 갖는 변수의 힘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좀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례 보금자리로 40조가 풀렸으니까. 예, 그거하고 예. 50년 만기로 예. 해서 시장을 좀 밀어 올린 측면이 예. 있고 올해는 뭐 신생아 대출 뭐 27조 정도 그리고 이게 받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떠받치기 효과가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저도 한 상반기까지는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요. 하반기가 하면은 조금 거래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대체적으로 3월달, 6월달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 한 6월달 정도는 예. 한 차례 정도 보고 그럼 시장도 좀 낮아지거든요.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하반기 한 2번 정도를 보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 물론 이게 전망과 기대가 섞여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물가 봐야 되고 볼 거 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매매 시장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기대 심리가 커졌을 때에 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마 상반기가 최악이고 하반기에 다소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불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되면은 이제 입주 물량도 확 줄고 또 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은 좀 고난의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면서 또 대책도 궁금해하시다가 집 사려는 분들이 퀘스천 마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전세를 그냥 한 번 더 살까? 집을 살까? 근데 금리를 보면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예, 네네. 시장도 오고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뭐 하나를 좀 보라라든가 좀 조언해 주시고 싶다면. 저는 일단 자금력이 충분하고 네. 필요하냐? 그러니까 올해 사도 되고 내년에 사도 되는데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러면 저는
최고점이죠. 네. 2021년에 아마 주로 최고가가 많이 거래가 됐는데 예. 최고가 대비 20에서 30% 정도 먼저 조정된 지역을 좀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어차피 조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들도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20~30% 조정된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시라면 네. 어떤 점 볼까요? 혹시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사기 좀 애매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좀 할인 매장에 가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매입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데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막상 가보면 그런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찌끄레인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경공매 쪽으로 좀 노크를 해보셔도 좋을 오히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고금리 태풍으로 약간 그 한계 매물들이 올해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한테는 불행한 얘기지만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또 기회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저것도 자신이 없거나 좀 아리까리하다 고 그러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저는 경매 쪽에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아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 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환 대출 인프라, 뭐 쉽게 말해서 주담대 갈아타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 1월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달 말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이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대출 이자 좀 크게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또 17일에 발표됐던 상생금융에 대한 지원책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